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1935년 가을에서 1936년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만산에서 그 밀령 책임자로 있었던 김홍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김홍범이라고 하면 항일연군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1981년이든지 아니면 82년이든지 북한에서 만든 어느 한 영화에서 갑작스럽게 이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면 인물은 아니죠. 아주 나쁜 인물로 나옵니다. 물론 그 김홍범이라는 본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자가 바로 만산 밀령에 책임자였던 그 김홍범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지금 이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미래를 꽃피운 사랑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그 김일성이 아내 김정숙, 그러니까 김정일이 친어머니가 되고 이제 김정은이 이는 친할머니가 되는 이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김정수는 이제 1917년 생이니까 1949년에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탄생 65돌을 맞으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전번 방송에서 제가 연속 2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만산 밀령에서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 김홍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김홍범은 실명 대신 그냥 특이 순시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동만특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김홍범이가 뭐 동만특이 순시원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홍범이 이제 모시고 다니는 더 높은 간부가 이제 곁에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조범이라고 부릅니다. 조범. 우리가 잠깐 그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이 밀령에서 제일 높은 간부였던 특이 순시원, 즉 김홍범도 이제 꼼짝 못하는 조범은 다름 아닌 중국인 조화범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름을 조범이라고 고쳤더군요. 김홍범도 좋고 또 조화범도 좋고 모두 그 중국의 항일 역사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또 특히 조화범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 민생난 투쟁 때 이제 선으로 중국 공산당 화룡현위원회 서기와 동만특위 비서장, 그리고 또 조직부장 이런 등직을 역임해가면서 우리 조선인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서 박해하고 처형하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김일성이 해고록에서도 이 영화 속의 조범, 즉 조화범은 말이 조선인 혁명가들한테 많은 빚을 졌으며, 그때 조선인 유격대원들이 지금 몰래 조화범에게 복수하려고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회고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이 조화범은 후에 그러니까 1941년 항일연군의 1호군 총사령관이었던 양정우까지 이제 죽고 나서 몽강 지방의 서원군이라고 부르는 한 밀령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화범위 부대가 이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화범위 곁에는 그 전반장이라고 부르는, 이 반장이란 말은 한 개 부대에서 그 소대 아니고 분대쯤 되는 분대를 이제 반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성씨가 정가인데 이 전반장이라는 사람이 이 조화범을 살해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선 사람에게 죽었죠. 이 전반장이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꼬리 반장, 꼬리, 예? 꼬리 최반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역사에서는. 다시 이 영화 속에서 김일성이 인사하러 온 김홍범을 세워놓고 조범은 물론이고 이제 함께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꾸짖는 장면을 한번 또 봅시다. 잠깐. 방금 보셨겠지만 영화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아무렇게나 꾸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솔직히 말하면 김홍범은 정말 애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고록에서는 이 영화에서처럼 자기가 김홍범을 세워놓고 그렇게 꾸짖고 질타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서일까요? 그리고 회고록에서는 또 이때 그 김정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때 서창조와 마흔산에서 종파분자들은 유독 김정숙에 대해서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이런 말로 은근히 그 김정숙을 아주 보통 여자들보다 좀 더 위험이 있고 아주 대단했다는 듯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나 이제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에 이제 부응하듯이 북한에서 또 만든 김정숙의 또 다른 영화들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김정숙이 종파분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질로 딱딱하고 여차하면 옆구리에서 이제 권총까지 뽑아들고 대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 절반, 그리고 또 김일성의 회고록 같은 이런 논픽션, 이런 절반,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독자들을 호도하고 또 역사를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들어서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점점 진실과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아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 때 북한 사람들을 적잖게 만나보곤 했는데, 그들과 가끔 김일성이 항일 투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왕측 같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김홍범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북한 사람들 또는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여차하면 두 눈이 아주 뒤집어질지도 모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조금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전번 방송에서 제가 유경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유경수의 사수 선생이었던 곽지산을 소개하면서 곽지산과 함께 팔도구 광산에 파견되었던 김정숙의 친오빠 김기준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즉 김기준과 곽지산을 부하로 두고 지도했던 당시의 영기련 팔도구 위원회 당서위가 바로 김홍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범은 김정숙의 친오빠 김기준이 입당 소견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곽지산이 유경수의 혁명 인도자였다면 김홍범은 바로 김정숙의 오빠 김기준을 혁명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김홍범과 김기준은 또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사석에 넣어서 형님 동생하고도 불렀고, 그리고 또 김기준이 이제 팔도구 광산에 파견되어 갔다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김홍범이 너무 울어서 두 눈이 딩딩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홍범에게 있어서는 김정숙은 사실상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는 종파분자들이 이제 김정숙에게만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김정숙이 특별히 대단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위험이 있어서 종파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김홍범이 자기 친동생처럼
김정숙이를 아껴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그 김홍범이 역을 맡은 그 사람이 막 김정숙을 막 구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위협하고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엽에 중국에서 살며 당시 연변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빨치산 생존자 여영준을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취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저창즈가 해산할 때 여영준도 이제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창즈에서 훨씬 더 깊은 서남차라고 하는 그런 산골에 들어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골짜기에는 그 서남차, 이 골짜기에는 그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가족이 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큰 귀틀집을 지어놓고 함께 합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산밀령에서 이제 수십 명이 모아서 지냈던 것과 똑같이 이제 그 서창즈 서남쪽 그 깊은 골짜기 막바지에 그 서남차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제 여영준이 지냈는데 그때 그 합숙을 함께 했던 20여 명을 통솔하고 있었던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그 기밀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기밀은 이제 기밀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금방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인물 소개가 뜹니다. 빨치산 시절 김일성이 제일 측근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해방 후에도 이제 죽기 전에는 북한의 국가 부주석까지 되었고 김정일에게서도 굉장히 존대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이 사람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또 8년대 정치위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8년대 그러나 이제 그 기밀 이 박덕산이가 8년대 정치위원이 된 것도 그것은 그 저창즈 근거지가 해산된 뒤에서 아주 몇 해가 더 흐른 뒤였습니다. 아마 1938년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8년대 정치위원이 아니었죠. 그때 그 저창즈 근거지가 한창 해산하고 민생단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지금 흩어지고 있을 때 박덕산이 처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기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밀은 1930년대 초엽부터 주로 화룡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밀이 아주 가장 친한 친구였고 혁명 동지였던 김일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민생단 혐의로 이제 연루되어서 처형되기 직전까지는 중국共产당 화룡현위원회 제5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처형되고 나서 조화범이 그 중국 사람 조화범이 바로 이 서기로 오죠. 그런데 아직 서기로 오기 전에 이미 이 조화범이가 동만특위로부터 이제 화룡현위원회에 파견받고 와서 민생단 숙천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잠깐 보았던 그 영화에서 김일환의 역도 나옵니다. 이제 그 김일환이라 부르지 않고 김길환이라고 이름을 고쳤더군요. 그리고 또 식량부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김일환은 그때 그 민생단 사건 때 이제 여기에 연루되어서 화룡현위원회 서기직에서 이제 철직되고 저창즈에 파견되어 와서 이곳에 와서 근거지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도 후에 또 뒤따라 저창즈에 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저창즈에 왔을 때는 그때 이미 먼저 저창즈를 이제 개척하고 있었던 저창즈 지역의 당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지부의 책임자가 이영만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이제 그 산속에서 저창즈라는 이 깊은 산속에서 아편 농사를 하면서 아편을 팔아가지고는 이제 돈을 모아서는 쌀과 고기를 이제 쌓아놓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조직원들 가운데서 아주 젊은 여자 하나를 첩처럼 데리고 끼고 아주 흥자망자하면서 그 산속에서 왕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 그걸 보다 못해서 김일환이가 이제 당 회의 때 비판하니까 이자가 이제 몰래 이제 앙심을 먹고 조합원한테다가 이제 김일환을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 자기가 거기서 아편을 농사해가지고 이제 고기와 술을 쌓아놓고 젊은 여자를 끼고 살면서 김일환이가 거꾸로 그걸 다 김일환한테 덮어씌운 거예요. 김일환이가 이제 젊은 여자하고 살면서 아편 농사도 하고 이제 뭐 술과 고기를 쌓아놓고 호강하며 지낸다고 이렇게 덮어씌운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했으면서.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조화범이 아주 크게 분노했죠. 이 조화범은 말입니다. 그때 민생단 숙청 사업을 지도하러 활용해 봤을 때, 그때 이제 김일환이를 민생단 연료사로 의심하고 이제 김일환이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추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김일환을 뭐라고 제보했는가 하면, 김일환이가 이제 화룡현위원회 서기로 있을 때 자기 비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비서의 아내하고 몰래 바람 폈다고 이렇게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비서가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임무를 집행하다가 이제 터벌대에게 이제 쫓기다가 이제 사망하고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아닌 게 아니라 그 비서의 미망님, 네? 그 여자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까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하고 이제 동거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는 아이까지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면 한 몇 해 전까지 이제 북한에서 당중앙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름이 김정림입니다. 여자인데 이분이 그 김일환이 딸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김정림, 이 당역사연구소 소장, 김정림이 생모가 되는 그때 그 비서의 아내가 누군가? 이제 중국의 항일연군 역사에서도 이 여자는 아주 유명하고, 특히 북한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바로 김일성 부대의 여성 빨치산 대원 이계순입니다. 이계순이 이야기도 이제 제가 봐가면서 그의 순서가 돌아오면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계순은 김일환이 원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김일환과 이제 몰래 바람 폈고, 남편이 죽은 뒤에 김일환과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이제 북한의 당중앙역사연구소 소장이고, 그리고 이제 김일환이 죽고 나서 또 그 처창제에서 이제 그 김일이랑 같이 또가 합숙을 하고 살 때 그곳에서 이제 이계순을 도와줬던 남창수라고 부르는 또 이제 그 한동네 남자하고 또 이제 몰래 또 조화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하고 낳은 아이가 해방 후에 이제 길림성 온강현, 그러니까 지금 해방 후에는 정우현이라고 그랬어요. 양정우 이름으로 명명한 그 현에서 이제 우평국에 이제 당위원회 서기도 하고 해방 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본 그 학자들도 몇 분 계시더군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러니까 이계순하고 그분을 낳은 그 남창수라는 분이 또 이계순이 죽은 뒤에는 또 누구하고 또 살았는가 하면 최희숙하고 살았어요. 북한에서 뭔가면 혁명이 승리가 보인다 하는 그 유명한 그 여성 아주 그 여대원 있잖아요. 이분이 동상은 대성산 열사령 김정숙이하고 제일 앞에 같이 있어요. 뭐 북한에서는 해방 후에 이분이 사적을 영화로 만들고 책을 만들고 김일성도 해보라고 해서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터벌대에 붙잡혀서 이제 눈이 빠지고 심장을 도려내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최희숙이 용정에서 이제 처형당한 뒤에 용정에서 시체를 용정 영사관 경찰부에서 이 시체를 이제 가족에게 연락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때 최희숙이 원래 남편이 용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가 이제 최희숙이 시체를 가서 이제 찾아와서 염장하고 했는데, 그냥 처형당해서 총알에 한 방 맞고 죽었지 눈이랑 다 그대로 있었고 심장 도려내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분이 이제 80년대까지 연변에서 살면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다른 데로 튀었네요.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최희숙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하여 지금 처창지로 돌아가서 김홍범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핏하면 처창지라는 이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안도현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안도에는 중국공산당 현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안도 지역에다가 안도구위원회를 만들고 이 안도구위원회는 화룡현 위원회의 영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룡현 안도구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룡현 위원회가 처창지로 옮겨올 때 그 화룡현 위원회 기관도 모두 다 처창지로 옮겨왔고 화룡현 위원회가 영도하고 있었던 그 화룡이연대, 그러니까 이 이연대가 후에 김일성이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3사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3사의 주력부대가 되는 이연대입니다. 이 이연대도 함께 처창지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현의원의 서기였던 조화범은 이 이연대 정치위원직도 함께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조화범의 부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홍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김홍범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그 조화범은 그 김홍범 외에도 또 김산호라고 부르는 그 조선인을 아주 굉장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김산호는 그때 처창지에 있지 않고 그 부근에 있는 전영림이라고 부르는 이런 중국인 그 구국군 부대에 파견돼 가서 지금 그 부대를 어떻게 하나 공산당 부대로 이제 전향시키기 위한 이런 통일전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사업이 성공하여 전형림이라는 이 사람은 이 중국 부대는 실제로 이제 항일 부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부대가 김일성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8년대로 이제 편성됩니다. 그리고 기밀, 그 박덕산이 바로 이 8년대의 정치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때 그 조화범은 이 전영림 부대와 손잡기 위하여 김산호를 전영림 부대에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또 손장상이라고 부르는 여전히 그 안도와 화룡지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국군 부대와 손잡기 위하여서 온 정신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후에는 이 손장상이 부대도 또 역시 화룡연대와 손을 잡게 되며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제3사, 즉 김일성의 사장으로 임명됐던 그 부대가 이제 1937년에 동북항일연군 제6사로 편성될 때는 이 육사 산하의 7년대로 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오중업이 7년대라고 부르는 그 부대가 바로 이 손장상이, 중국인 손장상이 부대가 최초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오중업은 연대장이 되기 전에 손장상이 그 밑에서 중대장을 했습니다. 제4중대. 그러고 보면 그 김일성이 주력부대라고 하는, 즉 김일성이 진솔부대라고 하는 이 7년대와 8년대는 모두 중국인이 연대장이었고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인 대원들도 적진 않았죠. 특히 그 4중대, 오중업이 중대 4중대는 거의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김일성의 부대는 여전히 중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뭐 조선인민혁명군인이 그런 명칭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런 명칭이 존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하고 사실로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튀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처창지로 그 김홍범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처창지에서 모두 철수할 때 이제 김홍범이 예영준을 부르면서 박덕산, 즉 김일이가 이제 부대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행명 경력도 아주 높은 분을 그냥 산 밖으로 쫓을 수도 없고, 마침 그 김일 본인이 계속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처창지 부근 산속에 남아서 항일 투쟁을 견지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영준이 네가 이제 대원들 몇 명 데리고 여기 남아서 그분 좀 도와줘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한 1~8 모아왔더라고요. 사람들 젊은 대원들 한 1~8 모아주면서 예영준한테 니 대장 맡으라고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예, 그때 예영준이 총 한 서너 자루를 가지고 이제 무장대를 조직했는데 단알이 한 날도 없었대요. 그래서 김홍범한테 단알 좀 좀 달라고 하니까 김홍범이가 아주 큰 선심이나 쓰듯이 이제 떠나는 날에 원래 예영준을 불러가지고 호주머니 여기저기 뒤지더니 겨우 단알을 딱 하나를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소중하니까 아주 아껴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영준이 그 처창지 고란에서 김일과 함께 남아있을 때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자위단에는 총 4자루에 단알이 딱 한 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알 한 방 가지고 이제
후에 그 반일 자위대를, 차창서 반일 자위대를 이제 점점 확대시켜서 대원들이 한 4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예영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영준의 이야기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김홍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그때 예영준에게서 직접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솔직히 너무 놀라서 다른 그 김일성 부대 생존자들한테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예영준은 해방 후 김일성을 따라서 북한으로 가지 않고 연변에서 살았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그 일제히 연변조속 자치조 부수장도 담임했었고, 제가 그 미국으로 온 뒤인 2006년에 세상 뜨셨는데 1916년생이니까 아마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뭐 황순인처럼 100세까지 못 살았지만 그래도 김일성에게 비하면 여전히 장수했다고 할 수 있죠. 이분이 그 살아있을 때 김일성과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뿐만 아니라 그때 이분을 방문하고 지지했던 분들한테도 아주 김정숙 이야기를 많이 털어놔서 말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예영준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김정숙하고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김정숙을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믿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숙은 1917년생이고 예영준은 1916년생이니까 겨우 한 살이 더 많은데, 한 살만 더 많은 예영준이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김정숙을 업고 다녔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예영준이 자기가 김일성보다 김정숙을 먼저 알았으며 이때 장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김정숙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남녀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해방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일성도 이제 자기하고 김정숙이 이를 모르지 않는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갔다 무슨 꼴탕을 먹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그래서 북한으로 가지 않고 자기는 연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에 북만 지방에서 아주 유명했던 중국인 항일 영웅 조상지 전기를 책으로 이제 써서 출간했는데, 1999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때 이 책을 제가 아주 수십 권 가지고 조상지 이름으로命名된 오늘의 흑룡강성 상지시에 가서 이 책을 상지시 정부에 이제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지시 정부로부터 영예시민 칭호까지 받고 굉장히 환영받고 그랬는데, 그때 상지에서 이제 기사 초대회를 하고 발행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얼빈에 들렀는데, 그때 하얼빈에는 조상지 장군이 이야기를 가지고 장편 소설을 쓴 아주 또 왕충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중국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70세 다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소설에서 조상지와 이제 당시 주보중 유명한 항일 장군 있잖아요. 이 주보중의 아내 왕일지하고 이제 몰래 바람 피운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이 소설이 마감 부분에 써 넣었다가 하마터면 주보중 장군이 딸로부터 이제 소송당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가, 항일연군 지휘관들이 남녀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김일성도 아주 복잡한데 아느냐 하고 나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얻어들은 것이 있긴 한데 자세하게 확인한 바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제가 이제 점점 호기심이 돋아서 예영준과 김정숙 사이의 그 일을 그냥 풍문에 붙일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또 사건, 연대, 시간, 인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진실에 접근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제가 미국으로 오기 마지막 한 해 전에 이제 또 예영준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들은 자세한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도 이제 김홍범이 다시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김홍범이가 연기련 팔도고 그 지방의 당 최고 책임자였고, 유경수가 살았던 그 팔도구 대흥촌이나 아니면 또 김정숙이 살았던 부암동이나 그 모두 김홍범이 영도하에 있었거든요. 그 동네들이. 그리고 또 김정숙이 친오빠가 김홍범이 가장 아끼는 그 부하 조직원이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 김홍범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이 김정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무 화가 나서 뇌출을 오게 될지도 모를 그런 그의 할머니 김정숙이 소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은 그 오빠 김기준이 팔도공 황산에 파견되어 갔다가 사망한 후 오빠의 친구였던 그 김홍범이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김홍범이었더라도 아무래도 친구의 여동생을 많이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후에 그 김정숙 역시 김홍범이 보증으로 공청회도 가입하고 또 연기련 그 아동단 연예의 지도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933년 여름, 그러니까 김정숙이 나이가 아마 15살 아니면 16살 때인데, 그때 한 번은 팔도구에 토벌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 유격대가 이제 토벌대를 막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산으로 벌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김홍범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니까 이제 유격대를 인솔하고 토벌대를 막는 한편 여영준을 불러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대원을 불러왔는데, 그 대원의 이름이 지감용입니다. 네? 후에 바로 그 김정숙의 첫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결혼식까지 올렸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예, 김정숙이 지감용이 애인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감용은 후에 김일성이 그 경리중대 지도원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했던 그 유격대원이었죠. 좀 생각 밖으로 북한에서 이 지감용이 나오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여기 유튜브에서 그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41년도의 바람이라는 이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도 지감용은 그 김홍범이나 마찬가지로 정면 인물이 아닌 변절자, 또는 정말로 41년도면 한길영문이 한창 패망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이랑 지금 소련으로 지금 도주할 때고, 제일 어려울 때 이제 혁명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동지들 버리고 도주하는, 그가 그 지감용이 영화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지감용이가 이제 여영준과 함께 김홍범이 부탁을 받고 이제 토벌대가 오는 그날에 그 아동단 막사에 찾아가서 아동단원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임무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토벌대가 오니까 그 아동단원들이 부모들은 다 모두 달려와서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가버렸는데, 김정숙은 그 부모가 없고 한 분이 있던 오빠도 이미 사망했고, 김정숙이 혼자서 그 아동단 막사에서 울고 있는 어린 남동생, 그 남동생 이름이 김기송입니다. 그 남동생을 등에 업고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서 이제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여영준하고 지감용이가, 야 정수가, 홍범 아저씨가 지금 시켜서 왔으니까 빨리 가자 하고서는 둘이서, 여영준하고 지감용이 둘이서 이제 김정숙과 그 동생 김기송을 번갈아서 업으면서 사방대까지 그 거리가 한 80여리 돼요. 이틀 밤낮을 달렸다고 합니다. 사방대 그때 유격대 근거지였는데, 연기련 유격대가 그 사방대에 그때 추진하고 있었는데, 유격대 대대장 왕덕태도 다 그곳에 있었고, 80여리 길을 그 팔도에서 그곳까지 밤낮을 뛰어서 이제 둘이 번갈아 업어가면서 그곳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틀 밤낮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이듬해 그 1934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두 삼도만 유격교에 와서 지냈는데, 뭐 김일성도 회고록에서 자기가 처음 김정숙을 본 것은 삼도만에서 봤다고 그래요. 삼도만 근거지에 가니까 그때가 아동단 지도원 하던 김정숙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 삼도만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김정숙이 아주 어엿한 17살이 처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영준과 지감용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김정숙이 자기 여자라고 이제 소문 내고 돌아다니다가 김홍범한테 불려가서 아주 혼살 맞은 적이 있었대요. 김홍범이가 이제 이 예영준하고 지감용을 불러놓고 너 이놈, 너 이 두 놈 함부로 이 빵알을 놀려서 이제 정숙이를 괴롭히는 날이 있는데 너희들을 다 잡아 가져겠다고 이렇게 호령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영준만은 이제 따로 불러다 놓고 너 진짜 정숙이랑 잤냐? 강제로 잔 것은 아니겠지 하고 따지더래요. 그래서 예영준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뭐 그 지감용한테도 그렇게 따지고 들었겠죠. 근데 이 예영준과 지감용이 다 김정숙이 자기 여자라고 우게 되니까 김홍범이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가 김정숙이를 불러다가 너 영준이하고 감용이하고 이 두 아이들 가운데서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가 하고 물어보니까 정숙이가 오늘 얼굴이 새빨갛게 이제 질려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김홍범이한테다가 감용 오빠가 자기하고 먼저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감용, 예영준이 모두 저 김정숙이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정숙이 비해서는 감용이 먼저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두 친구가 다 김정숙이하고는 관계에 있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 지감용이 먼저 했으니까 지감용이하고 자기 지감용이를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이제 김홍범이가 다시 예영준을 불러놓고 그러더랍니다. 야, 저 영준아, 감용이가 이제 깜장정순이 이거 김정순이 별명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이제 새까맣게 생겼거든요. 김정숙이가 영화에서처럼 동그랗고 뭐 지금 이설주가 김정숙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저 깜장정순이 그러던데요. 감용이하고 먼저 했다더라. 너 그러니까 다시는 뭐 정숙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 내지 말라. 다시 내 귀에 들린 날이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영준은 뭐 하는 수 없이 김정숙을 이제 놓아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지감용은 김홍범을 따라서 화령 이연대로 이제 왔고 그 이연대 3중대에 편입되어 가지고 처창제에 있을 때 지감용은 당시 이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이학충이라고 부르는 소련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공부하다 본 중국인 아주 고위 간부예요. 그 사람이 이제 파견대를 인솔해가지고 이제 남만으로 양정우와 만나러 갈 때 지감용이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창제에서 만산에 가 있을 때 지감용은 그때 없었거든요. 그때 지감용과 김정숙이 김홍범이 비준을 얻어가지고 처창제에서 지감용이 남만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이미 결혼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그때는 근거지에서 이제 유학대원들이 결혼하자면 반드시 당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후에 김일성이 경호소대장이 되는 강미룡이 그리고 강미룡하고 김학실이 만산에서 김학실도 그때 만산에 있었잖아요. 김학실이하고 이제 둘이 결혼할 때 조직에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결혼했다가 이제 김홍범한테 혼나가지고 그때 김학실은 그 일로 이제 민생단 혐의자로 몰려가지고 만산에 이제 가 있게 되고 이제 강미룡은 그때 이제 처분받고 이제 부대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때 조합범이하고 아주 친한 김산호가 강미룡이를 역성 들어서가지고 겨우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미룡이나 김학실이 이제 몰래 결혼했다가 이제 처분받았던 거기에 비하면 김정숙이하고 김정숙이와 지감용은 김홍범이 이렇게 역시 챙겨주고 보살펴줬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처창제에서 만산으로 이동했던 김홍범이 이 만산 밀령에서 책임자로 있다가 3사 사장으로 된 김일성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먼저 밀령을 떠나서
안봉학과 주수동이 그 4.4 사장과 정치인으로 있었던 그쪽으로 달아났던 이야기는 제가 전 방송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두서가 없고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김홍범이가 마안산에 갔다가 마안산에서 이제 책임자로 있다가 또 그 후에는 그 사사로 민생당 그 자료들을 가지고 도망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주수동이가 걷어줘서 그 사사의 조직 과정에 있었던 일은 제가 그 전문 방송에서 이미 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홍범은 그 후 항일연구원 제4사 그 당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도 되고 정치부 조직과장도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그 조화범이 부관으로 있으면서 조화범이 그 쥐어주는 총대를 메고 그 처창조와 마안산에서 민생단 바람을 일으켰던 그 과오는 범했지만 그 일 때문에 무슨 처분받았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후에 김홍범은 이제 1938년에 안도현 서북차에서 이제 어느 한 차례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김홍범을 항일열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는 제가 그 김정숙이 남자였던 지감용이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김정숙과 헤어지고, 즉 김정숙을 김일성한테 띄우고 마지막에는 그 도수자로 몰려가지고 그 북한에서 만든 41년도의 바람이라는 그 영화에서까지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